백낙청 TV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공부길 프로그램은 찾아오신 손님이 주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 여러분께 인사드리고요. 간단한 자기소개부터 좀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천현우라고 합니다. 창원에서 오랫동안 용접을 했고요. 올해 3월에 얼룩소라는 미디어 스타트업 매체에서 일하게 돼서 갑작스럽게 서울로 올라가게 됐습니다. 주로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사람 만나고 기사 쓰는 일이고요. 그 외에는 칼럼이나 책을 쓰고 있습니다. 제가 선생님하고 뵙게 된 계기는 올 초에 근대의 이중과제와 한반도식 나라 만들기 저자와의 대화에서 배웠는데요. 줌으로 비대면으로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서 사실 직접 만나 뵙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진짜 뵙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공부길에 먼저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제가 주로 이제 인상 깊게 읽은 거는 책 4부였어요. 칼럼을 한 곳에 모아둔 건데 저도 뭐 굉장히 부족합니다만 종종 칼럼을 쓰기 때문에 짧은 글 안에 주제를 녹여내신 4부를 참 주목해서 봤습니다. 제목이 단편모둠인데요. 이게 2004년 3월 노무현 대통령 탄핵정국 때부터 2016년, 2017년 촛불대항쟁을 거쳐서 2021년 신년사까지 16년에 걸쳐서 촛불의 의미를 탐색해 오신 것이 되게 인상 깊게 보았습니다. 그 2021년 말에 쓴 신년사는 이 책이 나온 다음에 쓴 칼럼이고요. 그러나 이 책의 제4부하고 이제 같은 맥락에 속하니까 이게 함께 읽어주셨다니까 감사하고요. 이 책에 어떻게 보면 부록 비슷하게 들어가 있기도 한데 이 4부부터 일종의 이게 미리 보기로 보셔도 된다 이렇게 독자들께 말씀드렸고 내 속내를 솔직히 털어놓는다 그러면은 제4부가 그냥 부록이 아니고 하나의 그 독자적인 대한민국 스토리라 그럴까요? 21세기에 촛불을 중심으로 한 대한민국 스토리라고 자부하고 있어요. 또 기왕에 내 자랑하는 김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이 스토리가 역사가들처럼 그 세월이 지나고 나서 이렇게 쭉 정리한 스토리가 아니고 그때그때 현장에서 뭐 쓴 칼럼들이잖아요. 그래서 리얼타임 스토리텔링이라 그럴까? 스토리텔링이라는 게 사실은 우리 삶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 시대를 이해하고 현실을 이해할 때 그거를 이렇게 무슨 스토리로 이렇게 쫙 엮어보는 게 스토리만 있고 뭐 내용이 별거 아니면은 또는 무슨 분석이나 이런 게 안 따라주면은 그런 걸 우리가 멜로물이라 그러잖아요. 그냥 스토리만 근사하고 그런데 나는 멜로물이 아니길 바라고 오늘 우리 천현우 형께서 그 대목을 제4부를 주로 읽고 오셨다니까 정말 감사하고 기대가 됩니다. 저는 사실 책 읽고 가장 먼저 느낀 점은 이거였는데요. 아, 선생님이 촛불이란 단어에 좀 꽂히셨구나. 사실 촛불이라는 이 기호가, 메타포가 혼자서는 되게 어둡기만 하고 바람에 금세 꺼져버리고 마는데 여럿이 뭉치면 쉽게 꺼트릴 수가 없고 세상을 환하게 밝히는 것이 민주주의 본질과 참 닮지 않았나. 이걸 보면서 그리고 또 참 세상 좋아졌다고 느끼셨겠구나. 왜냐면 말로는 이게 수사적인 표현으로 2008년부터 2017년까지를 되게 엄혹한 시대였다고 말을 하잖아요. 근데 저도 물론 그때가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는 세대였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근데 막 식민지 시절을 비하면은 그리고 민족끼리 총분리를 겨누던 시절에 비하면은 뭐 굉장히 나아지지 않았나. 민주주의가 형식적으로는 작동하지 않았나. 왜냐하면은 선생님께서는 태극기 들고 나섰던 사람들 그리고 화염병 던지는 사람들 이런 운동의 역사를 착착착 보아오셨잖아요. 근데 이렇게 민주적인 방식으로 시위를 할 수 있다는 거 그걸 보면서 감동하신 동시에 이렇게 힘겹게 쟁취한 민주주의를 계속 파괴가 되잖아요. 이 엄혹한 시대라고 말하는데 이걸 염려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 칼럼 어디서 느꼈냐면 이제 8번 칼럼에서 언급하신 이제 헌재가 무력화되는 장면, 그 통진당 해산 사건이나 뭐 이제 9번 칼럼에서 말씀하셨던 이제 신종 쿠데타에서 막 민주주의 파괴의 징후가 나타나잖아요. 막 그래서 이제
촛불혁명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2016년에 촛불혁명을 유혈 사태 없는 정권 교체를 이뤄내신 거에 좀 만도를 하셨고, 그러다가 이제 다음 단계로 남북 평화를 이렇게 꿈을 딱 펼치셨는데 목전까지 갔다가 좌절된 게 되게 아쉬웠겠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 촛불이라는 걸 아주 잘 해석을 해주셨는데, 이게 정말 민주주의 표상 같은 거죠, 촛불이. 그렇긴 한데, 내가 촛불이라는 단어에 꽂혔다는 거는 나는 그걸 달리 표현하고 싶어요. 우리 시대에 아직도 촛불혁명이 진행 중인데, 그게 잘 안 드러나거든요. 2016년, 17년에 그 촛불 시위를 나는 촛불 대항쟁이라고 부릅니다. 그것을 시발점으로 해서 촛불혁명이 진행 중이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잖아요. 세월이 갈수록 점점 더 안 하게 되고. 그래서 내가 이제 자꾸 그거를 환기시키고 촛불혁명이라는 화두를 붙잡고 살자 하는 얘기니까, 그거를 촛불이라는 단어에 꽂혔다, 반했다, 뭐 이렇게 표현하실 수도 있지만은 내 취지는 그렇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리고 촛불 이전에도 사실 우리 사회가 상당히 민주화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촛불이 가능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 역사를 보면은 어느 날 무슨 하나의 사건으로 갑자기 달라지지 않고 점증적, 누적적 발전해 왔다. 예. 조금씩 한 단계씩 올라가면서 그게 쌓여가지고, 영어로 이제 그걸 incremental이라고 하죠. 그 직전의 결정적인 계기는 역시 6월 항쟁이었다고 봐요. 그 6월 항쟁에서 일단 민주화가 됐기 때문에 촛불 시민들이 그렇게 나섰을 때 그걸 초장에 뭐 짓밟아 버린다든가 이런 게 불가능했죠. 그 이제 아주 우리가 좋은 대비를 둔다면은 미얀마 민족의 항쟁 같은 거, 그 얼마나 감동적이고 얼마나 많았어요. 그런데 군부가 짓밟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6월 항쟁이라는 과정을 거치기 이전 단계의 그런 평화적인 시민항쟁이었기 때문에 성공을 못했습니다. 일단은 성공을 못했습니다. 나는 거기서도 점증적, 누적적, 누적적인 그런 진전이 이루어져가지고 어느 날인가는 미얀마의 민주주의가 빛을 보리라고 생각하는데, 과정으로 보고 계시는군요. 그렇죠. 그런 긴 역사가 있다고 봐요, 저는. 국내의 내부 개혁하고 남북관계 발전하고 아주 밀접히 연관이 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촛불 대항쟁, 그리고 또 촛불 정부의 탄생으로 평화의 길이 열렸고, 그래서 2018년에는 참 엄청난 성과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그게 이제 2019년에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로 교착 상태에 들어갔다가 지금 여러 가지 이제 그 교착보다도 못한 더 역진의 징후들이 보이긴 하는데,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나는 남북 평화의 길이 좌절됐다고 보지는 않아요. 또 이것도 긴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18년에 그런 저거 했다고 해서 평화가 목전에 와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았고, 그래서 지금은 참 답답한 상태지만은 길게 보고 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이제 질문을 좀 드릴 건데, 사실은 제가 이번 책에서 책이나 칼럼에서 말씀하시는 게 주인 노릇을 계속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그 글자를 되게 많이 봤는데, 저는 이 주인 노릇이라는 단어를 제 나름대로 해석해 봤을 때, 시민 각자가 국가란 배에 키를 쥔 채로 적극적으로 원하는 방향으로 이끄는 것이라고 봤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제 현실이랑 동떨어진 순수문학을 되게 비판을 많이 하셨고, 작가가 세속에 개입하는 참여문학을 장려하신 이유가 저는 이거랑 같은 결이라고 봤어요. 그래서 저는 해방 후에 시민들이 주인 노릇을 한 대표적인 사건을 5.18이랑 2016년 촛불 집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 개인은. 근데 이제 전자가 폭력을 동원해서 시민을 압제를 했고, 후자는 이제 법과 제도를 동원해서 시민을 우동하다가 들켜서 이렇게 역풍을 맞은 거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 두 사건의 본질도 결국은 물론 대단한 일이긴 하나, 부당한 권력에 대해서 저항을 한 거지 적극적으로 시민권을 먼저 행사해서 나라를 이끌어간 건 또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래서 저는 이 대한민국에서 이 촛불 항쟁 이후에 더욱더 적극적인 시민권 행사가 과연 이루어질 수 있는가, 어떠한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
혹은 그리고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촛불이라는 화두를 갖고 살아간다는 것이 이것과 연관이 있는지를 여쭙고 싶습니다. 왜 저 5.18과 2016년 촛불 얘기만 하시고 6월 항쟁은 빼셨어요? 6월 항쟁은 중간 과정이라 가지고 극적인 대비까지는 이렇게 느껴지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그 시대를 살아오지 않은 것도 있고 역사 공부에 좀 무지했습니다. 제가. 5.18보다 이제 더 전으로 가면 4.19가 있죠. 그렇죠. 그 시대는 물론 안 살으셨고. 그런데 사실은 4.19는 학생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사실은 민중이 따라와서 이승만 정권을 내쫓았잖아요. 그리고 헌법도 바꾸고. 그러니까 그거는 그 시점에서는 굉장한 시민 권력의 행사였죠. 물론 그 혁명의 열매를 처음에는 민주당이 가로챘고 자기는 뭐 보수 정당인데 또 그다음에는 군부한테 뺏겼으니까 네. 두 차례에 걸쳐서 일종의 할부제로 군부한테 남겨준 거예요. 네. 그렇긴 하지만은 우선 4.19도 우리 시민 권력 행사의 역사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계기였고 그 후에 이제 박정희 독재 끝나고 전두환이 들어서면서 5.18이 일어나가지고 광주에서 민주항쟁이 일어났는데 그거는 또 다른 의미의 새로운 시민 권력의 행사였다고 봅니다. 계엄철폐라든가 뭐 김대중 선생 석방이라든가 군부제 타도 이런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지만은 광주에서 그 시민들이 광주시를 장악하고 있던 그 며칠에는 아마 그 후에도 우리가 보지 못한 일종의 꼬미운 권력이 형성됐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그냥 뭐 시민 권력을 제대로 행사 제대로는 못했죠. 제대로는 못했지만은 우리나라에서 이 시민들의 점점 더 힘을 기르고 정치에 관여하는 그 과정에서 아주 이것도 굉장히 뜻깊은 사건이었고 또 거기서 학살이 감행됐기 때문에 1980년대 내내 굉장히 급진적인 운동이 벌어지고 노동운동도 더 급진하고 그랬다가 6월 항쟁에 가서 나는 처음으로 역전당하지 않는 시민혁명이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그 결과가 좀 산뜻하지 못해요. 산뜻하지 못하지만은 군부 독재를 끝냈잖아요. 물론 전두환이 후계자로 점찍었던 노태우가 대통령이 됐지만은 그는 새로운 헌법에 의해서 직선제를 통해서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전두환 정권의 단순 연장이라는 볼 수 없고 또 실제로 전두환을 백담사 보냈잖아요.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남북관계 기본 합의서라든가 뭐 이런 한편으로는 공안정국 해가지고 민중 탄압을 하면서도 그런 진전이 있었고 87년 7월 8월에 소위 노동자 대투쟁이 벌어져가지고 노조들이 합법화되고 그 굉장한 변화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다 보면은 그 후에도 뭐 여러 촛불 시위도 뭐 많이 있고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만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명박 들어서면서 이제 이게 다시 거꾸로 가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게 87년 체제를 허물지는 못했어요. 허물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오히려 박근혜 때로 가가지고 2016년, 17년에 그 촛불 대항쟁을 겪으면서 촛불 정부로 자임하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는데 이게 5년 만에 또 정권을 뺏겼으니까 참 굴곡진 역사인데 이것이나 저것이나 다 그렇게 가릴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꾸준히 행사해왔고 점점 큰 효력을 발휘했다고 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진짜 민주주의를 가려면 멀었죠. 나는 뭐 원론적으로는 민주주의라는 거는 민중의 자치라고 봅니다. 민중이 스스로 다스리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게 말이 되냐, 민중이 어떻게 스스로 다스리냐 그러지만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대의 정치 외에는 민주주의가 없다고 봐요. 현실적으로 민중이 다 자기 자치를 못하니까 대표를 뽑아가지고 대통령이든 국회의원 뽑아가지고 대신해 주는 길밖에 없다 그러는데 그거야말로 낡은 생각이라고 봅니다. 다만 갑자기 직접 민주주의가 되는 건 아니고 또 직접 민주주의라는 거는 엄밀히 말하면 소규모 단위로 되는 것이지 이게 사람 수가 많아지면 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층위의 분권을 해야 되고 또 그 분권에도 시민과 정부 또는 자치단체와의 협력 관계가 형성돼야 되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그 주인 노릇할 민중들의 자기 교육이죠. 대의민주주의를 생각하지 않는 사람한테 직접 민주주의 하자고 하면은 주로 무정부주의를 많이 떠올리더라고요. 아니 근데 대의민주주의를 다 폐기하자는 거 아니에요. 대의할 건 대의하고 직접 할 건 직접 하고 수기해서 결정할 집단을 따로 뽑아가지고 이제 그럴 때 이미 우리가 좀 시도를 해봤지만은 그럴 때 제비뽑기를 한단 말이에요. 예. 그런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복잡한 장치를 정교하게 이렇게 배합을 해가지고 운영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이제 훈련 많이 해야죠. 예. 그 능력주의와 그리고 공정, 사실은 저는 이걸 배은망덕하다라고 표현하고 싶은데 사실 저는 대선 끝나고 결과에 관해서 글을 하나 쓴 적이 있었어요. 얼룩소에. 이게 사실은 비하인드가 제가 그냥 그 고깃집 가가지고 대화한 거를 그냥 슥슥슥 적었는데 이거 괜찮은데 해가지고 그냥 툭 나와버린 거거든요. 그게 제목이 나는 2번을 찍었다인데 혹시 보셨는지요? 예, 봤어요. 다른 게 아니고 저희가 겪고 있는 정규직 노조에서 이제 소외된 비정규직 노동자가 왜 입원을 찍게 됐나 이거에 관한 글이었거든요. 근속연수만으로 임금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노동조합이 있는 사람들은 정규직들은. 근데 하청은 계속 그 최저임금 저는 200만 원의 벽이라고 하는데 200만 원 벽에서 뺑뺑뺑뺑 맴돌아요. 이 원청하고 하청의 어마어마한 불평등 구조가 이렇게 존재하는데 하필이면 근데 민주당계 쪽에는 왜 하청 노동자들의 등을 이렇게 시원하게 긁어줄 노동정책을 제안한 사람이 왜 없었나? 왜 1번 후보 곁에는 없었나? 특히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소년공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이 있을 법도 했는데 정작 그 민심들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전부 다 윤석열을 택했어요. 이재명 택한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명백한 계급 대반 투표인데 이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우리 구성 작가님이 알려주셔가지고 그 읽었고요. 나 또 얼룩소에 가입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가입을 했는데 얼룩소하고 또 거기에 쓴 글의 내용을 잠깐 소개를 해주시는 게 어때요? 이거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을 테니까. 저는 이미 예전에 글을 통해 가지고 계속 정규직하고 비정규직 격차가 많이 난다고 말씀은 드렸었어요. 근데 저 말고 다른 사람도 그런가? 이 친구는 아니 형님 저는 솔직히 2번 찍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쪽은 어쨌든 간에 그 지금의 노조 사람들 편을 들어주는 게 아니고 직무급제, 그러니까 일한 만큼 받아가는 그것들을 하겠다고 하는 교수님이 거기 붙어 있었고 거기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걸로 보여요. 그래서 저는 노동이 바뀌려면 오히려 역진적으로 이번 그 대통령을 찍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 관련해서 이 사고 구조가 과연 어떻게 흐름이 흘러가는지. 그냥 보통 그렇잖아요. 우리가 블루 컬러가 2번 찍었다 이 정도가 아니고 왜 이렇게 과정이 흘러갈 수밖에 없었는가, 계급 배반 투표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는가, 이 한 축이었는데 제가 여쭙고 싶은 건 이제 그런 거죠. 교수님 시선에는 이게 어떻게? 나는 그 글을 읽고 내 주변은 전부가 이제 1번 찍은 사람들 아니에요. 거의 99%가 1번을 찍은 사람들이고 또 이제 나이 많은 사람들, 나는 그 사람들 이제 민주당 중독자라고 약간 비꼬아서 얘기하지만은 그런 분들인데 그 중에 상당수가 이번에 이제 윤석열이 당선되니까 무슨 이런 국민이 어딨냐 하면서 국민을 내버리는 거야. 근데 나는 저건 아니다. 졌을 때는 또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 졌을 텐데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마침 그 천현우 씨가 쓴 얼룩소에 쓴 글을 읽고서
야, 이거 정말 그런 식으로 이번 찍은 사람들은 진짜 무슨 강남 아줌마들처럼 무조건 정부서에 깎아준다 그러니까 찍고 뭐 자기 탐욕으로 한 그게 아니고 그야말로 자기 그 생전에 어떤 절실한 게 있어서 찍은 사람도 많을 텐데 그걸 헤아리지 못한 민주당 사람들 또 민주당 지지자들이 그걸 반성을 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하나 했고 근데 물론 내가 미리 악담을 하는 건 아니지만은 P라는 후배의 기대대로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직능급 어느 한 분이 주장을 했고 이제 그분이 윤석열 후보도 만나고 그랬다고는 하지만은 이게 실현되려 그러면은 우선 정규직 노조에서 반대할 거고 경영자들도 뭐 그렇게 썩 달궈하지 않을 거고요. 그 이제 임금 삭감의 효과가 나면 그렇지만은 전반적으로 더 줘야 되면은 경영자들도 안 좋아할 거고 그래서 그 결과는 모르겠습니다. 그건 이제 우리가 지켜봐야 할 문제고 그러면서 내가 이제 한 거는 내가 또 촛불 얘기를 또 하는데 우리 지식인들이나 언론인 또 정치인들이 촛불 혁명이라는 화두를 좀 살려내고 있었다면은 그 노동자의 경우도 질문하는 방식이 달랐을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아니 촛불 혁명을 한다면서 왜 이따위냐 이렇게 질문하면은 모르겠어요. 답은 똑같은 답이 2번이 그래도 낫다고 나올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식의 그 질문 방식이 좀 보편화돼야지 더 생산적인 토론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나는 어쨌든 촛불이라는 단어를 계속 들먹일 생각이에요. 사실 그렇죠. 질문이 그러니까 질문이라기보다는 그 친구가 가졌던 그 근본적인 생각이 촛불 혁명을 한 이후로 그 친구도 기대를 많이 했죠. 와 이거 진짜 나라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최저임금도 막 팡팡 오르고 이러다가 막 정규직들하고 막 우리도 손잡고 같이 제대로 된 취급도 받고 그럴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변하지는 않고 뭐 집값은 계속 고공상승한다고 하고 내 삶은 그렇게까지 쉽게 변하지 않고 그런 것들. 그러니까 촛불혁명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쓰지 않더라도 그 촛불혁명의 그 저류가 바닥에는 흐르고 있다고 봅니다. 나는. 그 사람들의 기대치가 달라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 대한 분노도 더 커지는 거고 이번 지방선거도 그랬지만은 지난번 보궐선거 때 민주당 대패했잖아요. 그 젊은이들 뭐 보수가 됐다느니 그런 소리 하는데 그게 아니죠. 그 젊은이가 다 촛불 들었던 젊은이인데 대부분이 그 사람들이 아니 180석까지 만들어줬는데 너희놈들 뭐 했냐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보수하고는 다른 거예요. 촛불 혁명에 충실하지 못한 여당과 정부에 대한 응징이었죠. 그리고 이번 대선 때도 그런 게 어느 정도는 작용했는데 그러나 대선 때는 후보가 그 참 소년공 후보가 마지막 판에 가서는 촛불혁명 호명하고 그 시민들한테 호소했기 때문에 격차가 그대로 좁혀진 거고 지방선거에 이제 다시 이게 벌어진 거는 나는 그 두 가지 면이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그때 대선 때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저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는 건 이건 상상이 안 가는 거예요. 어이가 없는 거예요. 정작 대통령이 됐을 때 이건 난 불가능한 건 줄 알았더니 가능하고 현실이 됐고 기왕에 현실이 됐으면은 이제 상당수 국민들의 뭐 선량한 마음이죠. 그러면 그래도 저 사람이라도 잘해야지 우리가 잘 살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선한 마음이 있고 또 하나는 민주당의 그 촛불혁명의 기운을 민주당이 안 살려준다고 화냈던 그 사람은 더 화가 나는 거예요. 너희는 어쩌다가 윤석열 같은 대통령한테 선거에서 지고 그래가지고 지방선거 때 한 번 더 응징을 한 거죠. 뒤늦게 성적표를 줬네요. 그거는 대선 때 준 것보다 더 박한 성적일 수밖에 없었다고 봐요. 칼럼에도 있었던 건데 지금 결국은 체제가 정교하게 돌아가려면 거버넌스가 중요할 텐데 거버넌스에서 관련해서 쓰셨어요. 그때 당시 2008년 칼럼이었는데요. 당시 정부가 747 기획이라고 막 했었잖아요. 뭐 경제성장률은 7% 뭐 이런 식으로 그 과정에서 이 거버넌스를 굉장히 비효율적이라는 이유로 민주주의식 의사결정 과정이 자주 배제당하는 것을 비판을 하셨었는데요.
사실 선생님은 그때 이미 단순한 시위 참여를 넘어가지고 시민들이 국가 거버넌스에 참여하는 나라 만들기에 새로운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었어요. 예를 들어서 뭐 고령화 문제라든가 기후위기처럼 개개인이 막 현재가 어렵기 때문에 이걸 넘어가자면 미래의 문제니까 이것들은 이런 문제들도 시민들이 참여해서 국가 거버넌스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한꺼번에 나왔는데 조금 차근차근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와가지고 747 뭐 이런 걸 뭐 4대 강도 하겠다 뭐 하겠다고 하고 공기업 민영화 뭐 온갖 그거를 전격적으로 해치우려고 들어왔어요. 그에 바로 촛불 항쟁이 벌어졌죠. 결국 이명박 씨가 몇 가지 중요한 후퇴를 했죠. 한반도 대운하는 안 하고 그냥 4대강. 4대강을 안 하겠다는 말을 안 했죠. 그리고 네. 추진을 했고. 그때는 이제 촛불 국민들한테 사과하다고 그랬는데, 촛불이 이제 잠잠해지니까 그때부터 촛불 탄압을 시작한 거예요. 그게 이제 2008년의 시점이고, 그래서 내가 가버넌스에 관하여라는 글을 쓴 것은 아마 그해 연말, 내가 되게 연말에 신년 칼럼이라 그래가지고 써왔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대한민국의 가버넌스가 사실은 망가졌다. 망가졌는데 이거를 대통령이 원하던 대로 그걸 다시 복원할 길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되고 우리가 시민들이 더 폭넓게 참여하는 대안적인 가버넌스를 만들자는 제안을 했는데 사실 그게 별로 그렇게 가망이 있는 제안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촛불 시민 앞에서 굴복하는 척 하다가 촛불이 좀 잠잠해지니까 막 탄압을 시작하고 그랬는데 그이가 무슨 자기 권력을 나눠주면서 할 일도 없고 그때 아마 그 무렵에 쓴 표현 중에 이명박 대통령 자신뿐 아니라 고비형 저품질 인사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들도 다 자기 욕심을 가지고 이명박을 밀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뭐 포기할 일도 없고 내가 제안하는 대로 시행될 가능성은 없지만은 또 시행 안 하고 지금 이런 식으로 대통령이나 정부가 탄압 일변도로 나가다가는 새로운 촛불 시위 아니면 더 험한 정말 횃불 시위가 벌어질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경고를 했는데 그 이듬해는 벌어지지가 않았죠. 예, 저는 그건 벌어지지 않았는데 그 대신에 그 용산대 참사가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은 촛불 시위가 어떻게 또 나올까봐 정부가 요즘 말로 선제 타격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용산 참사로 시작해가지고 그 일련의 사건들이 있잖아요. 박근혜 때까지. 그러다가 드디어 16년에 가서 제대로 된 촛불을 만난 거죠. 근데 이제 그 칼럼은 주로 국내 가버넌스에 관한 얘기였습니다. 국내 가버넌스에 관해서는 원론적인 얘기죠. 뭐 내가 시민 권력과 정부 권력을 어떻게 배분하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물론 학자들의 도움 받아야겠지만은 해 나가면서 하나씩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지금 질문하신 기후 위기 문제 같은 거는 이거는 한 나라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가버넌스 얘기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봅니다. 고령 사회는 뭐 대개 어느 한 국가 단위로 그 사회가 고령화 사회다, 고령 사회다, 초고령 사회다 이렇게 하는 거니까 거기에 따르는 문제는 사실은 우리가 거버넌스, 시민 권력을 포함하는 권력 관계를 잘 조절함으로써 훨씬 개선할 수 있는 문제인데 그 대목은 이게 또 저출산 문제하고도 맞물려 있지 않습니까? 그 대목은 뭐 문재인 정부도 제대로 대응을 못했고 이번 정부도 이제 뭐 더 두고 봐야겠습니다만은 큰 기대를 하기는 어렵죠. 저렴한 말로 너무 저렴하게 번역을 했는데 사실 고령화 문제는 그리고 저출산 문제는 애 낳아 하고 어떻게든 해보려면 할 수 있는 문제인데 기후위기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 차 타지 맙시다라고 해봐 우리나라 빼고 다 해버리면은 결국 아무 의미 없는 거잖아요. 약간의 효과가 있지만은 우리가 그 효과를 보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고요. 효과가 있든 없든 이것을 하는 것이 나의
시민적 의무이고 인간적 의무고 하는 일종의 그 마음 공부의 일환으로 하고 그런 게 겸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하면서도 우리가 냉정히 알아야 할 거는 내가 차 안 타고 주변 사람들이 다 차 안 타고 채식만 하고 해봤자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 하나 퇴진시키는 게 한국에서 석탄 발전소 몇 개 폐쇄하는 것을 더 큰 그렇죠. 효과를 가져오잖아요. 뭐 비록 허약한 협정이긴 하지만 파리 기후 협정도 복원이 되고 그런 그 실효에 대한 연구와 실효가 그만큼 안 나오더라도 나로서는 내 마음 공부를 위해서 또 나의 그 시민적인 의무로 산다는 이런 자세와 이게 결합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마음 공부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사실 제가 블루칼라 노동자로서 가장 부족했던 게 사실 마음 공부거든요. 왜냐하면 먹고 살아야 되니까요. 사실 제 마음 돌볼 그럴 겨를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여쭙 건데 이거는 저 얘기기도 하지만은 정말 일만 하느라가 뭐 공부는커녕 취미 같은 것도 가져보지도 못한 되게 공허한 사람들을 지금 시대는 훨씬 적어졌죠. 오히려 선생님이 당시 시대 때 더 많이 봤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한테 어떤 마음 공부를 추천하셨나요? 먹고 살기에 바쁜 사람들이 마음 공부 제대로 못했다 하는 말씀인데 일면 공감을 하고요. 그러나 나는 먹고 살 게 충분해가지고 소위 좋은 교육받고 했다는 사람들이 그런 마음 공부가 더 됐냐? 나는 안 그런 경우가 더 많아요. 더 많다고 봐요. 근데 이제 내가 마음 공부 그러면은 나는 통일도 우리 국민들이 마음 공부가 돼야지 이게 가능하다는 주장을 했고 민주주의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마음 공부가 된 시민들이 자기 삶을 다스릴 때 제대로 된 민중 자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제 그런 주장을 했는데 마음 공부라고 하면 이제 흔히 오해하는 분들은 그야말로 뭐 조용히 참선을 한다든가 그런 시간은 특히 뭐 공장에서 노동해가지고 먹고 살아야 하는 사람들은 언제 그러겠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마음 공부는 이제 자기식으로 그런 정신수양은 정신수양대로 하면서 세상사에 대한 연구도 하고 이치를 깨닫고 그 다음에 역시 중요한 건 행동입니다. 그래서 아까 내가 마음 공부라는 것을 우리가 육식을 덜 한다든가 차를 덜 타고 에너지를 덜 소모하는 일하고도 연결시켰는데 이게 다 행동이거든요. 행동으로 나타나야 되는 건데 천연우 씨는 이제 용접공이잖아요. 내가 모르긴 모르지만은 용접이라는 게 그것도 마음 공부하는 과정하고 밀착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기술이 일정하게 안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마음 공부를 너무 생활과 동떨어진 걸로 생각할 필요는 없다. 지금 우리나라의 제일 큰 문제는 가난한 사람들은 먹고 살기 바빠가지고 정말 제대로 된 마음 공부 못하는 그런 문제도 있지만 사실은 더 한심한 건요. 먹고 살 게 넉넉하고 좋은 집안에 자라서 좋은 스펙 갖춰가지고 좋은 학교 나오고 좋은 직장 가는 사람들이 마음 공부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공부를 하고 거기서 쌓은 실력을 삶의 실력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위 그 능력주의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만큼 해서 여기까지 출세 왔으니까 내가 더 잘 사는 게 당연하고 뭐 나보고 뭐라 그러는 건 내 권리 침해다. 공정이 아니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교육과도 관련해서 한번 좀 제대로 논의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자리가 뭐 그런 자리는 아닌 것 같고요. 역사의식이 부재로 되게 질문이 얕은 것들을 좀 감안해 주시고요. 제가 8번 칼럼이 광복 70주년 다시 해방의 꿈에서 좀 구체적인 질문을 드려볼까 해요. 2014년 칼럼에서 일제강점기에 광복을 염원했던 우리나라가 광복 이후 곧바로 분단되면서 외부 강대국과 내부 기득권 세력의 갑질에 훨씬 취약한 갑을 관계가 내면화된 사회가 되었다.
광복 이전에 염원하던 것들, 해방과 이런 것들과는 다른 차원의 훨씬 다면적인 해방이 절실하다고 하셨어요. 저도 물론 이제 불공정한 가불관계라는 게 존재한다고 보이고 여기서 해방되기는 게 정말 좋다고 봅니다만, 근데 사실은 저 개인의 해방과 분단 극복 사이에 어떠한 연관이 있는지는 잘 보지를 못했거든요. 우리의 지금 일상적인 어둠, 일상화된 어둠과 괴로움이 분단 체제와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개인의 해방과 분단 극복 사이에 어떤 연관이 있냐. 분단 체제란 말이 안 들어갔다가 그다음에 이제 분단 체제란 말도 쓰였잖아요. 그냥 분단하고 분단 체제는 좀 다르다고 봅니다. 시기상으로도 분단된 지는 70년째예요, 그때가. 네. 한반도가 분단된 건 1945년인데 이 분단이 체제화된 것은, 체제로 자리 잡은 것은 우리가 한국전쟁 거치고 다시 휴전이 돼가지고 그 휴전 상태로 쭉 살아오는 세월 동안에 이게 일종의 체제로 굳어졌다는 얘기거든요. 따라서 그냥 분단 해소라는 것하고 분단 체제의 극복이라는 건 좀 다르다. 지금은 우리가 분단국일 뿐 아니라 분단이 체제화되어 있는 사회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가 체제가 됐다 그러면은 한번 체제로 자리 잡으면은 이게 쉽게 허물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정한 자기 재생산 능력이라고 할까? 지구력을 갖게 되는 이유가 이 분단이라는 요소가 알게 모르게 우리 사회 또는 내 삶의 구석구석에 자리 잡았기 때문에 지구력을 갖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분단과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바꿔 말하면 통일하고 나하고 뭐 무슨 직접적인 관계가 있냐. 이런 물음이 되는데 분단 체제라고 얘기하면은 분단이나 통일을 의식하든 안 하든 그 분단으로 인한 여러 그 삶의 특질과 사회의 성격이 전면적으로 퍼져 있다 이런 얘기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 경우에는 그냥 분단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였냐 이렇게 물어가지고는 알 수가 없고 이게 분단이 체제화되어 있다는데 맞나? 우리 삶의 실상에서 또는 내 삶의 실상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냐 이걸 좀 분석을 해야지 답이 나와요. 체제의 특징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 체제 속에 살면은 그게 뭐 특별한 체제라는 걸 잊어버리고 살거든. 그러니까 분단 체제도 분단 체제 속에 살면은 거기 길들여져 가지고 분단 체제라는 생각을 안 하고 살게 돼요. 그러나 자기가 사는 현실이 분단 시대 중에서도 분단 체제의 시대라고 한다면은 그거를 빼놓고 얘기하면은 내 삶이 해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얼핏 봐서는 나하고 직접적인 영향을 안 미치는 것 같지만은 노동자의 조건이 그렇게 열악한 것도 이게 사실 분단하고 얼마나 깊은 관계가 있습니까? 조금만 그걸 개선하려고 해도 빨갱이 소리 들어왔고 거기다가 그 기득권 세력이라는 것이 결국은 이 분단 체제의 이득을 그걸 수호하기 위해서 그걸 지켜내기 위해서 분단 체제 얘기도 되도록 깔아뭉개고 촛불 나오면 촛불 얘기도 깔아뭉개는데 이게 꼭 저 국민의힘당만 그런 게 아니거든요. 우리나라에 더 광범위한 엘리트 카르텔이라고도 하고 그 기득권 카르텔이 그러고 있기 때문에 이걸 분석해줘야 하는 사람들이 지식인이에요. 언론인이고 또 정치 지도자고. 근데 이 사람들이 그걸 안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체제 내의 삶을 의식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체제 내의 삶을 의식하는 게 이제 굉장히 그 감이 무뎌졌다 뭐 이런 말씀으로 들었는데 제가 마지막 질문을 그러면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전 선생님의 평생 수건 중 하나가 분단 체제 종식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분단 체제의 내면화와도 관련이 있는 건데 대한민국하고 북한은 사실 이제 게임이 안 되지 않습니까, 사실. 그래가지고 2021년 통일의식 조사를 보니까 제가 이미 통일이 필요하다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27.8%이고 부정 의견이 42.9%로 부정론이 훨씬 더 높습니다. 까놓고 말해가지고 우리가 후진국하고 합쳐봐야 뭔 이익을 보냐.
이거지 않습니까? 이 상황에서 우리가 앞으로도 통일을 지향해야 할까요? 아니면 다른 길을 찾아야 할까요? 만약 뭐 제3의 길이 있다면 그건 어떤 방식일까요? 그런 설문 방식 자체가 문제라고 보거든요. 통일이 뭔지를 알려주고 내가 생각하는 통일이 이러이러한 건데 당신은 거기 관심이 있으십니까? 이렇게 물어야 되는데 분단 체제에 대한 인식이 없이 통일 얘기하면은 우리가 가령 8.15 때 통일국가 만들고 싶어 했는데 못하지 않았어요. 예, 그렇죠. 그리고 6.25 전쟁 통해서 무력 통일 양쪽에서 다 시도하다가 양쪽 다 실패했고 그래서 분단이 고착화되면서 이게 일종의 체제가 된 건데 그래서 나는 통일에 대해서 묻지 말고 분단에 대해서 물어야 된다고 봐요. 당신의 삶이 분단에 대해서 얼마나 제약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묻는 게 맞다고 봐요. 그래야지 이제 거기서부터 보통 분단이 아니다. 이건 그야말로 체제화된 분단이다 하는 인식까지 가게 되고 그때부터 이제 이걸 그럼 어떻게 해소할까 하는 처방이 나올 수 있게 되는 건데 연구소원이 뭐 사람들이 흔히 통일의식 조사한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물으면은 아니 젊은이들이 뭐 그런 통일에 무슨 관심이 있겠어요. 그리고 해봤자 손해다. 북한하고 합쳐서 이득 될 게 뭐냐. 세금이나 더 내게 되겠지.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목표가 분단 체제의 해소다. 그러면은 그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단박에 통일하는 거는 그 방법 중에 하나에 안 들어가요. 그럼 답이 아니에요. 이건 전혀. 가능하지도 않고 또 정말 해서 실익도 없고 이게 우리 국민들에게만 실익이 없는 게 아니라 이미 세계사적으로 그런 단일형 민족국가 통일이라는 거는 이게 낡은 아이디어로 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가 지금 지역별로 이렇게 네트워크를 형성해 가고 있고 지역 연합도 만들어 가고 있고 그러는 판에 우리가 이제 와서 단일형 국민국가로 통일을 하겠다 그러면은 야 쟤들 진짜 후진국가로구나 하는 소리밖에 안 들어요. 저도 통일이란 상이 잘 안 맺혀져 있었는데 말씀대로 생각을 해보니까 통일이라는 것에 보다는 통일해버리면 그 언어가 뭔가 그 베를린 장벽 부수는 거 이런 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게 아니고 그 분단 체제 극복이라고 하면 훨씬 아마 이게 잘 나왔을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거기다가 이제 분단 체제 극복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되는 것도 아니고 그 방법이 지금 뚜렷하게 드러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차츰차츰 분단 체제를 해소해 나가다 보면은 그 다음 길이 보이고 거기까지 가면 또 그 다음 길이 보이고 그런 과정으로 생각을 해야죠. 어떤 사람들은 통일할 것 없이 그냥 우리 영국이 서로 평화 공존 이웃 국가처럼 잘 살면 되지 않냐 하는데 그러나 우선은 평화 공존하면서 그 다음에 화해 협력하고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나는 국가연합이라고 해요. 남북연합. 2000년도 벌써 22년 전입니다. 6.15 공동선언 때 김대중 대통령하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만나가지고 합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완전한 분명한 합의는 아니지만은 남쪽에서 말하는 국가연합하고 북쪽에서 말하는 북쪽은 그동안에 연방제를 얘기했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이제 김정일 위원장이 그때 가서 토를 하나 달았습니다. 낮은 단계 연방제하고는 서로 통한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 방향으로 우리가 통일 지향해 나가기로 했다. 굉장히 모호한 표현인데 그거는 그야말로 외교적인 기술을 발휘한 아주 참 절묘한 절충이었는데 어쨌든 그때 합의한 거는 통일을 하긴 하는데 갑자기 하지 않는다. 점진적인 거고. 또 하나는 단계적으로 한다. 우선 연방제든 연합제든 그러니까 낮은 단계의 연방제든 그보다 더 낮은 단계의 결합에 해당하는 연합이든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는 거는 얘기는 없어요. 그리고 당국자들의 머릿속에는 없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점진적으로 하고 단계적으로 하다 보면은
시민들이 참여할 기회가 공간이 열립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은요, 나는 북의 인민들도 마찬가지라고 보는데 공간을 열어주면은 들어가서 그걸 활용하는 민족입니다. 우리는 바보 상당히 머리 좋고 창의적인 민족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나는 이제 그거를 정비하기를 점진적이고 단계적이며 창의적인 한반도의 재통합이라고도 표현했고, 또 그거를 이번 책에서는 한반도식 나라 만들기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구체적으로 뭐냐 하고 지금 당장에 내놔라 그러면 내놓을 수 없죠. 왜냐하면 이건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데다가 창의적인 거니까 천천히 가다가 그것도 한 단계 한 단계씩 밟아서 나가다 보면은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나오고 무엇을 남북의 민족이 제일 원하는지가 밝혀지고 그럼 그걸 하면 되는 거지. 지금부터 우리는 이 분단 체제 때문에 도저히 못 살겠다. 이 해소를 해야겠다. 그러려면은 통일이라는 건 우리가 상투적으로 말하는 건 통일이라는 건 답이 아니고 점진적, 단계적, 창의적으로 이 분단 체제를 해소하는 길밖에 없지 않냐. 거기에 대한 국민 합의가 있으면 되고 교수님 무슨 연구자들이라는 분들이 제발 설문조사를 하더라도 좀 그런 식으로 해주면 좋겠어요. 당신은 분단이 우리 삶을 구속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 분단이 체제화되어 있다는 말 들어봤냐? 어떻게 생각하냐? 그리고 점진적, 단계적, 창의적 통합 과정을 지지하느냐? 이렇게 물으면은 나는 그 지지도가 상당히 높게 나올 거라고 봅니다. 사실 그 문항 설계에 대해서 저도 좀 의문을 느꼈는데 기자 일을 해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좋은 질문을 잘 던지는 게 기자의 노릇이다. 좋은 기자 되긴 글렀다라는 생각은 들었죠. 이거 문항 설계하신 분들이. 그렇죠. 네. 예. 아무튼 제가 오늘 사실은 저는 이렇게 책상에 앉아가지고 상이 잘 안 맺히는 이야기를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민중, 해방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잘 안 떠오르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상이 맺혀요. 이제 이게 이런 뜻이었구나. 책 봐서는 모르지 않습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마음 공부라는 게 뭐 마음 공부하면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뭔가 좌선하고 그냥 포수 맞아야 될 것 같은 막 그런 것만 생각이 나잖아요. 그런 게 아니고 이런 차원에서 마음의 공부, 세상도 알고 그 다음에 또 나름대로 흔들리지 않을 만한 그 개인의 공부도 같이 하고 뭐 이런 것들부터 해가지고 네, 굉장히 언어의 그 해상도가 낮았던 언어들이 밝게 좀 보이는 그런 것들을 많이 느꼈습니다. 우리 천현우 형이 그런 생각을 하셨다면은 나는 오늘 굉장히 남는 장사를 한 사람이에요. 우리나라의 많은 시민들, 우리 민중들이 이걸 자기 나름대로 다 상을 갖고 같이 움직여줘야지 이게 실현될 수 있는 건데 사실 그들에 대한 설득력이나 스피커로서는 나보다 낫잖아요. 더 젊으니까 더 오랫동안 많은 활동을 하실 거고 그래서 그런 분의 공감을 끌어냈다는 것을 나는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앞으로도 기자 일을 하면서 이러한 말씀해 주신 우리가 어떻게 주인 노릇을 해야 할까? 무엇이 주인 노릇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저도 구체적인 해상도 높은 질문과 대답을 내놓도록 늘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공부길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다음에 또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방문해 주신 천현우 선생님께 감사드리고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